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사람에게서 아주 거하게 뒤통수를 맞아버렸죠. 바보 같게도 뒤통수를 맞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어떤 배신의 조짐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남편의 배신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도 더 저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까지도 저를 배신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배신에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통쾌한 복수를 마치게 되었고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썰TV의 애청자이실 텐데요. 저 역시 그동안 매일 올라오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했던 남편과 9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순간은 시간이 그렇게나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그게 다 제 콩깍지였겠지만요. 그때가 제 나이로 27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해둔 채로 일단 생활비가 급해서 들어갔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웠거든요. 친정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엄마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오수성 가게를 하셨고요. 하루 일당을 벌어 사는 집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 형편은 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 주말이면 아버지와 엄마와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 다녔고 어떨 때는 멀리 바닷가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그 뒤로 전혀 거동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몇 푼 되지 않지만 알뜰살뜰하게 아껴 저축해두었던 돈은 모두 아버지 병원비로 나갔고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수입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간병을 해야 해서 오수성 가게를 문 닫아야 했고요. 사고 후유증으로 하루하루를 비관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소주를 드셨고 엄마와 다투는 날도 잦아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되셨지만 당시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골목 어귀 슈퍼까지 걸어나가 당신이 필요한 걸 사오시는 정도였죠. 그리고 2년쯤 더 지났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집 앞에 나가셨다가 빗물에 불어난 하천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12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오수성 가게를 처분하고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수선으로는 어린 저를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거든요. 해도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에 나가 첫 차를 타고는 용역회사에서 배정받은 장소에 출근해 청소를 하고 밤늦게나 돌아오는 일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고된 삶의 하루하루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꼭 대학을 가야 한다고요. 고졸이셨던 아버지나 엄마와 다르게 이 고생을 안 하려면 그 길뿐이니 너는 꼭 대학을 가서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 편하게 돈 벌면서 살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소원은 절반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대학을 들어가기는 했지만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느라 휴학과 복학을 거의 학기마다 반복해야 했거든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일을 하시기는 어려웠고요. 제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조금 보태드려야 했어요. 결국 저는 2학기를 남겨둔 채로 휴학을 하고 작은 부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고정급이 나오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연차가 쌓이다 보니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연봉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만난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고 싹싹하다며 저를 예쁘게 봐주신 같은 부서 과장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직장 상사의 소개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친한 동생인데 식사나 한 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보라는 권유가 반복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석입니다. 누나가 저랑 만나보라고 부담스럽게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제가 누나 SNS에서 우연히 회식 사진을 봤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된다는 걸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데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를...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성격도 엄청 좋으시고 일도 열심히 잘하신다고 누나가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기는 했지만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큰 데다 옷 입는 스타일도 좋아서 한눈에 봐도 호감형으로 잘 꾸미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니어도 굳이 좋다는 여자가 많을 것 같았는데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배려심도 많고 성격도 쾌활한 타입이었고요. 어쨌거나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담처럼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말을 종종 건네고는 했죠.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 엄마하고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셋이서 몇 번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부침성도 좋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저희 엄마랑 만날 때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하셨죠. 저에게 지금처럼만 잘 대해주고 아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으시다면서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퇴직을 하신 분이셨어요. 결혼 전에 2번 만나 뵈었지만 사실 어떤 분이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죠. 예비 시아버지가 처음 뵈었을 때부터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 더 대조적이었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머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사실은 그게 몇 번 뵐 때마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 말이야.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자식한테도 워낙 엄격하신 분이셔서 그래. 속으로는 제인이 너 엄청 마음에 드셨을걸? 그걸 어떻게 알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대놓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냥 나는 우리 어머니니까 딱 보면 알지. 만약 어머니 마음에 안 드셨으면 우리 어머니 성격에 애초에 이 결혼 허락하지도 않으셨을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워낙 성격상 좋다 나보다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시고 당신 아들에게도 엄격하셨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바로 슈월드에 대한 불안감이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남편과의 갈등이지만 그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댁에서 오는 고부 갈등이라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저희는 연호 부부처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항상 결혼을 연애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결혼은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볼 것을 맹세하며 평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점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연애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고요. 소꿉놀이를 하듯이 저희의 결혼 생활은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처럼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고요. 늘 저에게는 친절하고 솔직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저를 제일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죠. 사소하게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수저를 챙겨주고 음식을 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일절 안 하는 것까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나 깨우지 그랬어. 어? 왜 벌써 일어났어? 나는 당신 피곤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그랬지. 미안해. 잠깐만 눈 붙인다는 게 몇 시간을 자버렸네. 지금 밥하면 금방 해.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야. 나 라면 거의 다 먹었어. 내 밥은 됐으니까 오늘은 내가 여왕님 모시는 날로 하자. 당신 소파에 누워서 TV 좀 보고 있어. 내가 저녁 차려줄게. 제가 신혼집과 직장이 더 가까워서 평소에 남편보다는 제 퇴근이 한두 시간쯤 더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저녁은 거의 제가 담당하는 편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차려두면 음식이 식으니까 남편 퇴근 시간쯤 맞춰서 조금 쉬다가 음식을 차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10분만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고요. 제가 일단 잠이 들면 누가 와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이 들고는 했거든요. 남편이 오는 것도 몰랐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깨우기보다는 부엌에서 조용히 라면을 끓여서 먹고는 제가 일어날 때쯤 청소까지 싹 해두고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본인이 제 저녁을 차려주든지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나가서 포장해 오든지 하면서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던지고는 했습니다. 야 유재희, 너 그거 아직은 모르는 거다. 남편이 지금은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잘하는 것 같아도 딱 3년만 더 지나봐라. 밥 차리라고 너한테 아주 아우성일걸? 3년이나 가면 다행이지. 우리 남편은 딱 1년 가더라. 걔도 연애할 때는 나한테 엄청 잘했던 거 알지? 세상 사랑꾼이었다니까? 아우 그래 맞아. 얘 남편 연애할 때 죽으라면 아주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었잖아. 그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편이 어디 가서 진짜 죽은 모양이야. 일단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아니거든.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행복하면 상관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니 세상이 온통 다 핑크빛이기만 했고요.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저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었고 그러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예쁘니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집에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며 시부모님과는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와 결혼을 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을 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는 폐렴과 기타 후유증이 겹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 혼자서 지내고 계셨고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주 찾아와 뵙기로 했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잘하시는 편은 아니셨거든요. 특히 요리에는 정말 서투셨고요. 평생 직장을 다니시면서 바쁘게 일만 하셨으니 당연히 그럴 만도 하다 싶었죠. 원래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옛날부터도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은
아침은 거의 안 먹는 편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고요. 원래 밥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야 더 맛있고 더 열심히 차리게 되는 편이잖아요. 사실 시어머니 혼자서 식사를 할 때면 대충 차려 드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드시고 오고는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요리는 제가 훨씬 낫다 싶을 정도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인가 시댁을 방문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밥과 김치 그리고 나물 반찬 한 가지만 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을 꺼낸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자취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을 정도였어요. 지금 꺼내 드시는 나물 반찬도 모양을 보니 거의 상하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제가 너무 놀란 눈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조금 민망하셨는지 귀찮아서 그냥 있는 걸로 대충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시장에 곧 갈 생각이었다고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원래 주말을 이용해서 일주일치 먹을 밑반찬을 미리 해두고 국거리도 손질을 해두었다가 그날 끓이는 편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시장을 볼 때 조금 넉넉하게 재료를 사서 시어머니 것까지 함께 만들고는 했습니다. 매주 가져다 드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남편을 시켜서 밑반찬을 보내드리고는 했어요. 김치도 원래는 사 먹는 편이었는데 조금씩 직접 담아서 바로바로 갖다 드리고는 했고요. 아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나한테까지 이런 거 챙겨서 보낼 필요 없다. 어머님, 반찬은 입에 맞으셨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차피 원래 하는 음식인데 1인분 더 만들어서 통에 덜어드리는 것 뿐인데요, 뭐. 원래 하던 음식이라도 따로 챙기려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니. 안 보내도 된대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음식하는 일인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언제든지 드시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말에 만들어서 그이통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네 덕에 집밥 맛있게 잘 먹고 있구나. 그게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어머니께 들었던 첫 칭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가 지금 들은 게 맞는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칭찬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 그 말만 말끝에 하고 얼른 전화를 끊으셨지만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혼자 부실하게 드시는 밥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지 꼭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었지만요. 그날 제가 싱글벙글 하는 걸 보고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좋냐고 되물을 정도였죠.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마음을 열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는 분이셨을 뿐이지 원래 무뚝뚝하고 쌀쌀맞은 분은 전혀 아니셨어요. 나중에는 어디를 놀러가면 꼭 제 손을 붙잡고 다니셨고 저도 친정엄마처럼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다닐 정도였어요. 어머, 오늘 따님이랑 같이 오셨나 보네요? 아, 저는 딸이 아니고. 맞아요. 여기 새로 생겼는데 우리 딸이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같이 왔어요. 근처에 새로 생기는 맛집이나 카페는 꼭 저를 불러서 함께 가자고 하셨고 오히려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친딸이냐고 물을 정도였죠. 제가 손사래를 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딸이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처음 가는 가게에서는 저희 엄마랑 왔다며 너스레를 떨고는 했고요. 친정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처럼 시어머니께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어릴 때 잃은 아버지 대신에 저에게는 2명의 엄마가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을 때 밖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 눈앞으로 통장을 내미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예전에 민석이한테 들었는데 너 돈 없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말았다면서? 아, 네.
그때는 돈이 너무 급해서 바로 취직을 했거든요. 요즘 학비가 얼마 하는지는 잘 몰라서 대충 친구 아들들한테 물어서 학비 넣었다. 회사는 잠깐 쉬거나 관두고 너 학교 졸업하라고. 민석이도 돈 벌고 있는데 잠깐 그 돈 안 번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럴 때 남편 찬스 쓰는 거지. 혹시 민석이가 뭐라고 하거든 나한테 바로 이야기하고. 알고 보니 제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마친 게 마음에 내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셨어서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거나 성적이 좋은데도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었다고요. 그게 남도 아니고 내 며느리라니 너무 속상하셨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네가 한번 잘 알아보고 원래 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게 아니면 다른 학교로 새로 들어가든지 방통대 수업을 듣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살아보니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꼭 필요하더라. 네가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더더욱 그렇고. 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이 일을 들으시고는 본인이 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 감사하다며 시어머니께 거듭 감사 전화를 드렸고요. 저녁에 남편에게도 통장을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의견에 당연히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사실 계속 마음이 걸렸었다고요. 돈은 자기가 벌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일체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회사를 관두면 다시 경력을 익히는 힘들 것 같아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로 학위 취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서포트 아래에서 대학 학위를 따고 더 좋은 곳으로 회사도 옮기게 되었고요. 딸아이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번갈아 가면서 봐주셨어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지금처럼 좋은 일만 계속될 것 같았죠.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께서 신장투석을 받게 되셨거든요. 원래 시어머니는 당뇨가 조금 심하신 편이라 약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어서 인슐린 주사도 맞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수치도 거의 최고치로요. 그런데 주사로도 이제 조절이 안 될 정도가 되셨어요. 그 다음 순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투석이었죠. 제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심한 당뇨 환자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신장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우선 온몸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식욕이 전혀 없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였고 늘 피로하고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투석기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이 병이었습니다. 신장 투석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울 정도였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 주 3회를 병원에 방문해서 한 번에 약 4시간 정도를 꼬박꼬박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며칠씩 걸리는 여행은 꿈도 못 꿀 정도였어요. 하루의 모든 일과가 병원 진료에 맞춰져 있어야 하다 보니 삶의 질도 엉망이었죠. 그나마도 혈액 투석을 하지 않은 일요일에는 손발이 더 심하게 퉁퉁 붓고 구토 증세까지 나타났고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병원에 혼자 올 수 있대도 괜히 내가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제일 힘드시죠. 저녁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따가 말씀하세요. 아셨죠?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차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 번 가면 투석하는 동안 4시간을 넘게 그곳에 머물러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야 몇 번 반차를 내고 했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시어머니가 다니고 계신 병원이 시어머니 집에서는 좀 멀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보호자 없이 평일에는 시어머니 혼자 병원을 다니셨고 토요일 하루는 대부분 저나 가끔씩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딸아이는 당연히 친정어머니께 거의 전담해서 맡기게 되었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얼굴은 수척한데 몸은 퉁퉁 부어가는 모습도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지 않아도 입이 짧으신데 요즘은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으셔서 밥도 잘 안 챙겨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반찬도 그대로 있었고요. 거동도 불편해서 운동도 귀찮아 하시는 모양이었고요. 무엇보다 식단이 중요해서 싱겁고 몸에 좋은 음식만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그러고 계신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신장투석을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괜찮겠냐고 거듭 제게 물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살자는 제 말에 절대 싫다며 고개를 저으셨고요. 나 너 고생시킬 생각 없다. 지금도 충분한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놓여서 안 되겠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시설도 더 괜찮고 대기 시간도 짧잖아요. 저희도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안 버려도 되고 같이 사시는 게 저희가 덜 고생하는 길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병원은 나 혼자 다니면 되고 안 그래도 늙으니 할 일도 없는데 병원에서 대기하는 게 뭐가 오래 걸린다고. 같이 사는 게 더 고생하는 길이야. 지금이야 좋아도 시간 지나봐라. 자기 부모 병간호도 하기 힘든 게 자식이다. 어머님, 제가 더 편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우리 유나 어린이집 다녀오는 것도 봐주시고 밥도 챙겨 먹이실 거고 제가 더 이득이죠. 같이 살아요, 어머님. 네? 저는 하다 이제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저희 딸아이까지 동원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2주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신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사시게 되었고요. 친정엄마는 나중에 힘들다고 모시고 살다가 억울한 소리 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도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당연히 힘들 테고요. 하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외면하면 나중에 돌아가시기라도 했을 때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또 제가 만들어드린 거 안 드시고 밖에서 사 드셨죠? 아이고 놀래라. 간 떨어질 뻔했네. 유나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간 거야.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 진짜야. 유나 너 엄마가 할머니 아프시니까 자꾸 나가서 뭐 먹자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애가 뭘 한다고 그러니. 아유 눈치가 보여서 뭘 먹지를 못하겠네. 바깥 음식 자꾸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옷 입고 나오세요 어머님. 저랑 운동 가셔야죠.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안 돼요. 요 아래까지 제가 업고 갈게요. 빨리 나오세요. 저는 투덜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퇴근 후 매일같이 운동을 다녔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어서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간신히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정도였지만요. 덕분에 저도 귀찮다고 핑계를 대던 운동을 같이 나가게 되어서 일석이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역으로 시집살이를 살고 있다며 타박을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 저한테 너무 고마워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주말에는 시어머니 같은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좋다는 건강식과 영양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겸 모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렸고요. 남편은 일하느라 바빠 저랑 다니시거나 저희 친정엄마까지 껴서 셋이서 나가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사돈 두 분이서 친구처럼 사이가 더 좋아지셨죠.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어렵기만 했던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득한 꿈처럼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왔죠.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장난처럼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그런 적 없다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말씀을 돌리시더라고요. 친구들은 아주 이 시대에 효부났다면서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고는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셔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여전히 잘 크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싶었고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불행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바쁜 사람이었어요. 신혼 초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하고 있던 개인 사업이 자리를 잡고 확정되어 가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죠. 아마 2년 전쯤부터 그런 조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말에 시어머니와 딸아이와 함께 넷이서 가까운 근교라도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게 저희 식구가 늘 해오던 일과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바쁘고 일이 많거나 거래처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에 고모님 댁 결혼식이라고 했잖아. 당신 갈 수 있는 거지? 나 그날 출장이라 못 갈 것 같은데. 다음 날까지 출장이라고? 금요일에 간다면서 당일에 못 와? 아무래도 일 보고 거기서 1박 하고 와야 할 것 같아. 밤길 운전도 요즘은 너무 피곤하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좀 다녀와. 시고모님 댁의 큰아들, 즉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에도 불참할 정도로 바빠졌으니 말 다 했죠. 평일에는 저녁 늦게나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피곤하다며 잠자기 바빴고요.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가끔씩 유나의 일로 남편과 의논을 하려고 해도 제가 늘 보고 있는 건 피곤하다는 말과 잠든 뒷모습 뿐이었고요. 저는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달라진 태도에 바람부터 의심한다는데 내 남편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은 거죠. 이 세상에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몇 번 타박을 하셨습니다. 와이프랑 유나도 챙기고 집에 일찍 좀 다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만 내내 할 뿐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행동들이 사실은 전부 다 상간녀와의 바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이미 한참을 늦어버린 뒤였다는 거죠. 남편이 빨래통에 벗어넣은 옷들을 챙겨서 세탁기에 집어넣으려고 분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더라고요. 아주 연하게 보여서 처음에는 다른 게 묻은 건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 더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잠든 남편의 핸드폰에서 저는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깨웠죠. 언제부터야? 누구야 이 여자? 그냥 일하다 보니 거래처에서 어떻게 알게 된 여자야. 별거 안 했어. 저 여자도 유부녀고 나도 유부남인데 그냥 서로 힘들 때 일 이야기 좀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따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같이 먹게 된 거고. 저에게 바람을 들키고 나서도 남편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입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나 눈빛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과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도 그랬고요.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저는 기가 찼습니다. 제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깨우기 전에 이미 저는 그 핸드폰 속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며 사진첩이며 통화 목록 등을 탈탈 털어서
모든 걸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겠다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저한테 호통을 치고 있었죠. 진짜 별것도 안 했다니까. 뭘 하긴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미치겠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출장 갔을 때 몇 번 이야기하고 식사한 게 다라고. 그것도 정리하려고 했어. 이제 안 만난다고 내가 얘기한 상태고. 제 끈질긴 추궁에도 남편은 끝까지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까지 해서 일단 알겠다고 그 대화를 마쳤죠.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는 건 적어도 제가 마음을 결정한 이후의 일로 미뤄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남편은 말도 없이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버렸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와 유나를 챙기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심 때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하고 위경련이 와서 반차를 낸 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저를 달랠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당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며칠이 지나서 한마디만 던졌을 뿐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한다면서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잊고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이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남편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저희 부부는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린 유나 때문이었어요. 아빠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아직도 한창 아빠가 필요한 나이인데 차마 유나에게서 아빠를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만 흘리면서 시체처럼 회사와 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렇게 며칠인가 더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시간 더 끌지 말고 이혼해라.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니? 이혼하라고. 네가 얼마나 내조를 못했으면 내 아들이 바람을 폈겠어. 시간 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이혼하라는 말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저에게는 그날 들은 시어머니의 말이 제 남편의 바람보다 더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이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처자식 놔두고 바람을 피운 건 저 사람인데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못하기를 했어요. 유나를 잘못 키우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인간한테 못하기를 했어요? 너 지금 내 평간호 좀 했다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니? 다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나랑 같이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를 했어. 평간호 해달라고 매달리기를 했어. 그리고 나 그거 공짜로 받은 거 아니다. 내가 유나도 봐주고 네 대학 학비도 다 내줬잖아. 그건 싹이 입 닫고 시애미 앞에서 너가 한 일만 생색내는 거냐? 제가 대체 언제 생색을 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봐라. 시애미 앞에서도 따박따박 한마디를 안 지잖아. 그러니까 네 신랑도 지긋지긋해서 딴 생각이 났겠지? 오죽했으면 처자식 놔두고 바람을 피웠겠냐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딸 하시면서 저를 찾으실 때는 언제고 평소에는 저렇게 저를 좋아하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만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까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결말은 뻔했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에 바람을 피우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남편까지. 딸이고 뭐고 더 참고 산다면 제가 등신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펄펄 뛰던 남편도 나중에는 내심 그러기를 원했던 건지 수긍을 하더라고요. 대신 유나는 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기는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제가 이긴 건 당연한 일이었죠.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모두 받아낸 뒤에 저는 유나를 데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에서 모두 이기기는 했지만 저에게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음에도 위자료도 달랑 몇 천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기여분을 따지는 것이니 결국에는 제가 맞벌이한 금액을 받는 것과 똑같았고요. 겨우 이걸 받으려고 그 소송을 했나 싶었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이미 지옥 속으로 떨어졌는데요. 정작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인간은 아마도 후련하게 혼자 잘 살고 있을 테고요. 친정엄마는 저를 보면서 날이면 날마다 욕을 해드셨어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욕이었죠. 미친 집구석 아니냐고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간두셨어요. 욕을 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멀리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유나와 함께 남은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정이 생겨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고만 말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도 유나는 아빠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다 잠들기 일쑤였거든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고요.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되었고 마음의 평화도 많이 되찾았습니다. 유나도 새 학교에 적응하며 예전처럼 남편을 찾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미친 인간!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당장 안 꺼져?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며 잠깐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헤어질 때보다 훨씬 더 몸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를 떨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지만 미운 정도 정인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니 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할 말 없는데요. 나도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이거 주려고 왔다. 시어머니가 내민 건 서류 봉투였어요. 의아해하며 열어보니 통장과 계약서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지 않았으면 네 성격상 이혼은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랬어. 요나도 있고 너는 마음도 여린데 민석이 그놈이 뭉개고 있으면 혹시나 하면서 덮고 살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모르겠니? 그날 새벽에 너희가 다투는 소리 나도 다 들었다. 그리고 민석이 그놈한테 물었더니 다 털어놓더구나. 바람을 피웠다고. 며칠이 지나도 이혼한다는 말도 없이 잠잠하길래 하는 수 없이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안 그랬으면 너는 바람 피우는 놈이랑 평생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그날 모든 일의 사정을 다 눈치채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까 봐서 저에게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모진 소리를 하면서 제 등을 떠밀었던 거고요.
제발 이혼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내민 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과 아파트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시댁 말고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눈독 들이면서 팔아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바로 그 집이었죠. 이걸로 그놈이 저지른 일에 받은 네 상처가 보상이 되겠느냐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아가.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오열했어요.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교육자라면서 정작 내 자식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며 다 자기 죄라고 오히려 본인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셨죠. 제가 그래도 이 돈을 받을 수는 없다며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이제 네가 갖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건 유나를 위해서도 주는 돈이기도 하다고 하셨고요.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달려와서 개거품을 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꼬신 거냐며 자기 돈이니 당장 내놓으라고요.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언젠가 했던 제 친구 말대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더라고요. 당연히 그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다 바뀐 뒤라 법적으로도 본인이 주장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고 이 난리를 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겼거든요. 그것도 수억 원이나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에게 홀랑 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걸 알고 그 상간녀 집에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상간녀는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로 본인의 남편과도 이혼했고 아마도 그 돈을 갖고 해외로 잠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죠. 통쾌한 복수를 하기는 했지만 이걸 시원하다고 해야 할지 행복하다고 해야 할지 이 일이 애초에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유나를 잘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슬픔에 잠겨 좌절하고만 있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길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